안녕하세요. 경영학부의 송혜주입니다. 네, 송혜주 씨,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동기만이 도덕적 행위의 판단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 근거에는 동기뿐 아니라 결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실천을 했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발장이 굶어 죽기 직전에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쳐온 것은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명백하게 나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빵을 훔침으로써 빵가게 주인이 재산을 잃었고 그가 사는 사회의 규범을 해쳤으므로 결국 도덕의 원리인 모여살이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반대로 나쁜 동기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역시 선한 행위일 뿐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게 재미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좀 뻔한 발표를 했다 이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 분류를 잘 하신 거예요. 의도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네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적어도 4가지의 선택지를 갖고 있네요. 이 4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이제 범주화를 시도한 것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죠. 물론 그 안에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범주화를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니까 아마 쓰느라고 지금 정신들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해가 되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전 교육학부 신수정입니다. 네, 신수정 씨, 네, 시작해 주세요. 저는 동기만이 도덕적 행위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행한 것이 나쁜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은 도덕적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예로 생각했던 게 낭떠러지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생각하고 있던 건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떨어지려는 건 줄 알고 잡으려다가 삐끗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면 그 구해주려는 사람은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기는 개인적이고 사람 속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도덕적 행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덕적 행위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돼서 나쁜 동기에 의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는 추후에 도덕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지 않은 동기로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동기가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도덕적 행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인들의 도덕감에 잘 맞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동기도 물론 중요하겠죠. 부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동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절대적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기 플러스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네요. 현대인들의 도덕감이 잘 부합하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동기 먼저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고요. 연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양승민 씨. 그 발표하실 때 동기는 도덕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법으로 이런 걸 규제하고 있는데 또 법이랑 도덕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더 다양해진 사회에서 동기가 아니면 다른 동기 말고도 다른 어떤 걸로 할 수 있는지 어떤 걸로 그렇게 도덕적 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랄까 사회에서 이 도움이 된다면 그건 도덕적 행위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도덕적 행위로 결과 판명이 났는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해서 도덕적 행위라고 판명이 났는데 나중에 들어서 그게 이거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나쁜 동기에 의한 거다, 결과를 좋게 나긴 했지만 그러면 저는 그게 나중에 추후에 번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네. 글로벌 협력학과 네. 유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다시 칸트가 말한 동기가 결국 도덕의 기초가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아예 부정한 건 아니고 동기만이라고 들었잖아요, 이걸 논제가. 그래서 동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맨 뒤에 연수 씨. 그 아까 모르고 밀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르고 죽인 사람이랑 일부러 죽인 사람이랑 형벌의 차이는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동기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둘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확하게 내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했다, 이거를 근거를 들 수 있다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확실히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감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근거가 있다면 그때는 나중에 구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기 소개 잠깐만 좀 해주시고요. 영문과 양승이고요. 네? 영문과 양승이고요. 양승희 씨. 네. 아까 좋은 동기로 했어도 사람 죽였으니까 결국 형량은 똑같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취중에는 이제 동기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감량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고쳐줘야 되는 법이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정심이 좀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 문제가 우리 정일병 사건에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현재의 그 근대법들은 모두 칸트 사상 위의 기초에 있어서 동기가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반드시 동기를 밝혀야 되죠. 근데 동기를 밝힌다는 문제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들을 가지고 동기를 이제 역추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시하는 게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을 하면 우리가 형량을 좀 줄여주죠. 왜냐하면 그 동기에 대한 추적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동기를 통해서 일종의 뉘우치는 행동을 하니까 동기의 순수성이 좀 더 올라간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형을 해주는 사례가 많고요. 또 강제에 의한 경우는 좀 감형이 되고요. 특히 정일병 사례에서 가담자들은 이제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보복,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참작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극단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군대라는 사회 속에서 저질러진 어떤 행위를 살인죄, 사형을 언도한다는 것 자체는 좀 너무 극단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북구 유럽을 통해서 그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개인의 우발적인 또는 정신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런 결과로만 판단해서는 좀 곤란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 사형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우리가 동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양형, 법의 처벌의 양을 규정할 때는 동기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우리 이제 보겠지만 탕류 때 보게 될 겁니다. 정당방위 같은 경우도 인정을, 사람을 죽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동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한 살인도 가능하다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이제 전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살인을 전쟁에서는 미화하게 되고 명령해야 되고 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도덕만이 우리 삶을 이루는 유일한 영역이 아니다는 걸 명심하신다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도덕을 초월한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 수행 중에도 반드시 도덕성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도덕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전쟁 끝난 뒤에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들이 돌아와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도덕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므로 도덕의 수준도 우리의 삶에 맞춰가야 되는, 오늘 핵심이 그거였네요. 동기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도덕의 판단 근거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도덕만이 그럼 유일한 판단 근거일까요? 동기 플러스 더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에 대한 고려입니다. 요거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될 테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그 니코마코스 일리학 봤잖아요. 죽은 뒤에까지의 평판을 염두에 둔다면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도덕은 너무 짧은 도덕이고 동정심이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 윤리, 모여살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4대강 문제 같은 경우 우리 후손을 배제하고는 그 문제를 검토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는 우리에게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선한 의지, 좋은 의도도 좋은 동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좋은 결과까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의미의 도덕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다만 아까 낭떠러지 문제는 다른 겁니다. 연수 씨 질문 잘해 주셨지만은 그 사람이 그를 밀어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본다면은 그런 경우는 실수로 봐야 됩니다. 실수라는 건 뭐냐면 악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정당 방위는 아니지만은 그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실수로 저질러진 잘못된 결과의 경우에 우리는 용인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면은 그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좀 나름대로 짊어져야겠죠. 살리려고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지만은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우리가 동기나 의도, 의무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건 분명한데 이제 우리는 좀 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를 받아들여서 결과까지도 먼 미래까지도 미루어 보고 좋은 결과,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덕이 협력해야지 도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논제가 어려웠지만 뭐 질문 하나 있으신가요? 저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요. 근데 좋은 동기를 가진 사람이 좋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좋은 동기를 갖지 않나요? 물론 그렇겠죠. 좋은 동기를 가진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미리 미루어 보고 예측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논제의 핵심은 뭐냐면 결과도 좋아야 된다라는 걸 요구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부모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요. 보통 학대를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체벌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이가 빗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엄하게 훈육한 그 부모는 도덕적 행위를 한 게 아니고 학대를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방치를 하라는 건 아닌데 때로는 방치하는 것이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결과를 염두에 두고 행위를 해야지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게 좋은 거야, 선한 의도야, 이걸 가지고 하다가 물론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몰랐던 거죠. 그렇게 엄한 훈육이 아이를 빗나가게 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엄한 훈육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 건 맞아요. 하지만 결과가 나빴다면은 그 부모는 지혜롭지 못한 부모인 것이고 좀 더 지혜로웠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도덕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서 좋은 부모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는 훈육법을 택해야 된다. 이것이 도덕적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제 입장이었습니다. 칸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고민도 충분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한 가지 이제 끊어.